이번 시간 미래에셋증권 이강수 연구원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있었고 또 금리 동결로 인해서 거래량이 시장에서 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고요. 특히 올해 1월하고 2월에 증가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보면 1000건도 사실은 거래가 안 되다가 올해 1월 들어서 한 2000건 이상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2월에 2400건, 500건 그리고 3월에도 한 2400, 500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연히 좀 거래량은 증가했죠. 네. 그리고 또 가격세가 계속 하락하다가 하락률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보시면서 중요한 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시장의 변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거래량이 조금 는 거 가지고 시장의 뭐 회복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네.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회복해서 좋아진다가 아니고 이제 이런 회복세가 지속될 거냐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금리 동결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과연 집값이 빠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네. 박 기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집값이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안 올랐습니다. 근데 금리만 올랐어요. 그럼 집값이 빠집니까? 저희가 원인 파악을 사실 정확히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트리거, 일종의 방향성을 만든 건 맞지만 그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요인에 취약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빠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뭐 하락은 아직까지 전망을 안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가격이 오르기에는 쉽지 않다. 결국에는 시장의 변화의 출발점은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야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어떤 지표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는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1, 2개월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4, 5개월 이상의 아파트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하고 증가하면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도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거래량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고요. 근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되게 쉽게 접근이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그렇죠? 거래량이 증가할 때.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이 증가할 때요. 그때가 사실은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이 두 경우 다 사실은 시장의 회복을 예상하는 그런 징후이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실제로 좀 평균적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그 양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상황은 항상 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과거 평균에서 뭐 5, 6천 건이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야 거래량이 회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그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장하고 또 지금의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의 추세적인 증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1000건이든 2000건이든 3000건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증가하는 추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000건 미만이어도 만약에 4, 5개월 거래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부동산 시장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 변화를 보셔야 된다. 절대 기준은 항상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때는 뭐 지금 날씨가 오늘도 좀 더워지지만 어느 때는 30도가 더웠다가 어떨 때는 20도만 돼도 덥잖아요. 지금은 25도만 돼도 막 덥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똑같아요. 자산시장에서도 절대 기준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대 기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이거 5,000건 무조건 돼야 돼.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또 다른 지표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어떤 요인은 전세 가격입니다. 지금 전세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덜 빠지는 그런 상황이 과연 올 수 있느냐?
근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하락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의 추이와 변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격도 보지만 전세도 거래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빠지는데 네네. 거래량이 회복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빠지는데 전세 거래량이 이렇게 회복하는 또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화를 읽을 때 또 지금은 특히 2023년도에는 전세 가격 중요하고 전세 거래량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 좀 전망을 말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좀 흘러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한 변화 요인은 뭐냐라고 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 수요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투자 수요가 쉽게 말해서 시장이 들어와야 가격도 오르고 이게 뭐랄까 시장이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투자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예측해야 저희가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매물입니다. 매물.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인데 시장에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의 양에 따라서 사실은 가격 전망이 저희가 가격 전망할 때 이 매물의 양을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첫 번째 투자 수요. 투자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이미. 예. 왜냐하면 금리도 높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을 쉽게 말해서 사서 돈을 벌 가능성이 점점 낮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굳이 부동산 살 필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투자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의 또 변화를 또 일으키는 게 이렇게 투자 수요가 준 상황 속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면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까?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 매물의 양이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물을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파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으면 굳이 집을 들고 갈 이유가 그쵸. 없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뭔가 자금적으로나 뭔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데 박 기자님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대부분 그럼 어떤 식으로 갖고 있겠습니까? 뭐 전세를 끼고. 그렇죠. 네네. 그게 갭 투자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월세 주신 분도 있겠죠. 그쵸, 예,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사실 전세를 끼고 사놨어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동안 갭 투자한 분들은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어요.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까? 뭐가 증가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 노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2023년도를 출발해서 향후로 매물의 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트리거는 출발점은 전세 가격 하락 때문이다. 네. 그렇게 되면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금매가 일단 소진이 되고 나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좀 나타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보면.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라는 거예요. 최근에 20, 30대가 다시 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수요들은 명확한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다시 안 사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회복하고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 올리잖아요. 그럼 거래량 다시 감소합니다.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여야만 네. 가격을 올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전망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비싸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상황엔 실수요만 시장에 많기 때문에 네. 가격이 다시 오르면 갑자기 수요가 확 줄고 거래량이 이제 확 감소하겠죠. 다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투자 수요가 더 중요한 요소였네요. 훨씬 더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장에 저는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는 계속 일정률로 있어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거나 뭐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수요는 계속 연간으로 고정돼 있어요. 근데 변화의 관점에서는 변화하는 수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고 싶었다가 내일은 사기 싫어요. 그죠? 마음이라는 게 투자할 때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2018년도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전국에 아파트를 거래할 때 38% 정도가 갭 투자였어요.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해 1~2월에 투자 그 갭 투자 비율이 14%로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동하는 수요는 투자 수요가 크다. 그래서 실수요가 절대 한국의 가격의 변동성,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집값이 지금 좀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좀 어느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뭐 강남 3구에서 많이 빠진 데는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약간 회복하긴 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35% 빠진 강남에서. 네, 그렇죠. 네. 강남 3구에서. 네. 그러니까 30%에서 35% 실거래가로 그렇게 빠졌고요. 네. 최근에 이제 좀 회복하면서 한 20%대로 이제 다시 감소했는데 하락률이 어쨌든 단기간에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앞으로도 좀 이 하락세가 이어질 텐데 네. 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거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격은 계속 빠지지 않고요. 다시 회복하고 시장도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가격도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점이 언제일까? 근데 그런 시점을 정확하게 제가 2024년 8월, 뭐 2025년 2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속 시원하고 좋죠. 그렇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그거를 맞추는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또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 사기꾼이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일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량에 다시 강조하지만 거래량의 추세적인 증가예요. 거래량 가격이 빠지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얘기하는 거죠. 1, 2월 증가했으니까 이게 증가하는 거 아니야? 네. 대신 강조하지만 그게 지속돼야 된다. 최소한 4, 5개월 동안.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4월에 또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추세적일 수 없는 거죠. 그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제가 주택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지다가 다시 오르는 구간이 올 텐데 그 구간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자. 그런데 그 출발점은 거래량의 추세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지금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 언제쯤이면 그런 현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나타날까 뭐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거 아니고 제가 개인적인 건데요. 그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면 제 아내가 물어본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개인적이네요. 이건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제 느낌은 한 2025년 뭐 근거는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시장에 투자 수요가 다시 들어온다는 건데 투자 수요가 증가하려면 전세 가격이 의미 있게 회복해야 됩니다. 상승하거나 그런 시점이 2025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2025년부터 입주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아파트의 입주가 감소하고 그럼 전세 가격이 최소한 떨어지진 않고 회복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수요가 다시 시장에 유입되고 그럼 시장이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혹시 지방 부동산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지방도 재화로 보거나 부동산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폭의 문제가 있는데 하락폭이나 상승폭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변화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종시를 보시면 가격이 많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락폭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추세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는 이후에는 세종시는 더 가격이 안 빠지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제가 이제 세종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변화로 보면 뭐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은 모습이다. 근데 이제는 시점의 차이가 있고 진폭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무주택자들 조급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요즘 또 시장이 회복하니까 무주택자분들이 마음 조급해 하시고 또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저 여러분들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지지합니다. 내 집 마련하시는 건 전 지지해요. 제가 집을 안 사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제 저희가 최대한 지금은 그러니까 집이 한두 푼이 아니고 비싼 가격이니까 금액이 크니까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시점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나의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느냐의 시점.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받거나 이러면 그 시점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산 가격의 변화가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시장의 변화를 봤을 때 충분히 뭐랄까요? 적당한 가격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래량 증가라든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시장의 그런 변화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꼭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는 사시려는 내 집 마련의 목적을 가지셔야 되고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집값 빠지고 시장이 안 좋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을 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누가 지금 집을 사냐. 집값 계속 그쵸. 빠질 텐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계속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지켜보고 집을 사는 게 맞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켜보시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2025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올해 말부터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 좋아지는 신호는 어디에서 찾는다? 거래량에서. 거래량.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시고 변화를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거래량도 5천 건이 좋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시점도 2025년 이게 아니고 네,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기준은 없어요. 네, 네. 그건 계속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적인 변화, 그러니까 유량적 관점에서 네. 변화의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금만 드리자면 네. 무주택자분들은 내가 살고 거주하고 싶으신 한 10개 정도 아파트를 선정하시고 그 아파트들이 가격과 거래량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일수록 저희가 실행 가능성이 그러네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뱅크런 같은 전세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거의 한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60%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분들은 대부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집을 살 때 쉽게 말하면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서 주택 구입 용도로 썼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이나 임대인분들은 내가 그 월세 안 받으면서 전세금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사실 그렇게 거금을 받으셨는데 이자 안 주시잖아요. 그렇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사실은 임차인 분들은 월세를 안 내는 대신에 거액을 맡긴 거고 네. 또 임대인 분들은 그 거액을 통해서 활용하시거나 집을 산 거죠. 대신 이자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쨌든 교환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집을 10억짜리 사놨는데 이 중에서 전세가 5억이고 내가 자기 자본이 5억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돌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과연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원인이 뭐였냐면 예금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산을 팔아서 예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채권을 팔려고 시장에 갔더니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금을 돌려줄 금액이 안 되니까 파산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에는. 비슷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세 가격이 5억인데 갑자기 3억으로 떨어져서 2억 돌려주려고 하는데 네. 은행에서 대출도 힘들고 그래서 팔려고 보니까 가격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자기 자본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세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빌라부터 출발은 됐지만 네네. 워낙 이제 전세 매매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파트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는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 드렸듯이 네. 매물도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용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뭐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내주고 싶지만 또 안 팔리잖아요. 또 그런 것도
그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최악의 경우는 경매를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전세금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도 한 분이 생을 달리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의 부동산 구조의 아주 취약한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돈을 그냥 내고 샀거나 아니면 자기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빚을 일으켜서 샀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전세금을 통해서 사놨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전세 가격이 한국에서 이렇게 최근처럼 가파르게 빠진 적은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전세 가격,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고 사람들이 전세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락폭을 볼 때 과거에 없던 하락폭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과거에 없던 일이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유의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전세론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2020년도에 크게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절대 가격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2021년도에 전세를 계약한 사람들은 언제 만기가 돌아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전세 가격이 올해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절대 하락폭이 클 거잖아요.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훨씬 더 충격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해부터, 왜냐하면 지난해는 2020년 물건이 재계약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얘기 드릴게요. 맨날 뭐 숫자 얘기하고 이러면 체감이 안 되고 그렇게 세상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싸졌어요. 좀 낮아졌어요. 시장을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지역도 좋고 그리고 애들도 학교 다니고 그러면 뭐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심지어 전세금 나 그렇게 못 낮춰줘 막 이렇게 임대인분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사 가는 어떤 마찰 비용 그리고 어떤 교체 비용이 더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전국 평균으로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 중에서 약 38%가 대출금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지금 전세를 갖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이자 비용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노력해서 전세금을 낮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 이사도 갈 거예요. 내용 증명도 보내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낮추려는 노력이 훨씬 더 배가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하락폭이 더 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자 비용이 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다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앞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 지금 전세가율 하락과 좀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아까 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영향을 좀 더 미칠까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갭 투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본금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사실 갭 투자가 증가하는데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전세 매매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이 얼마나 차지하는 비율. 이게 전세 매매율이 상승할 때 갭 투자자들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승하는 비율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전세금이 올라가든지 하나는 전세금은 안 올라가지만 집값이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전세 가격이 고정됐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집을 사요. 똑같이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시점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전세 시장은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계속 하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더 안 빠지는 시장인데 매매 가격은 빠져요. 그러면 전세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매매 비율이. 그러면 시장에 또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쉽게 많이 하세요.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주목하세요. 근데 전세 가격이 안 빠지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가
사실 좀 더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이제 급격한 전세론이 결국은 이제 집값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쨌든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이자 비용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든지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잖아요. 매물이 증가하는데 투자할 사람도 없으니까 가격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바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런 현상이. 이런 상황에서 좀 임차인들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임차인분들은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어쨌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시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대출로 이루어졌다면 어쨌든 전세금을 좀 낮춰서 대출금을 갚으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뭐 아직 만기가 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그 임대인분들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그래서 전세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는 게 아니고요. 네네. 임대인분들이 잘 연락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락하면 전세금 낮춰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전화 안 받고 막판까지 뭐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되게 심각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안 해본 경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귀찮아 머리 써 뭐 이래서 그냥 뭐 살까?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것도 사실 투자잖아요. 그쵸, 내 이자 비용을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임차인분들도 그런 권리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당연한 권리죠. 그리고 시장 상황도 잘 보시면서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미분양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계속 나오잖아요. 좀 분양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분양이 2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7만 5천 호 정도 되는데요. 이 7만 5천 호 중에서 미분양 대부분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서울하고 수도권은 아직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미분양 추세는 조금 더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그게 부담이 되고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해소되고 분양시장이 좋아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분양 원인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미분양 원인은 뭐냐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새 아파트가 비싼 거예요. 그쵸, 예전엔 새 아파트가 싸니까 로또 청약하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새 아파트가 비싸졌어요. 비싼 이유는 분양가는 낮출 수 없는데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높아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이 그거니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떨어진 집값이 오르든지 아니면 분양가가 떨어지든지. 그러네요. 근데 가격이 시중의 유통 가격이 다시 회복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분양가가 떨어질 거예요. 이미 미분양 아파트는 뭐 할인 분양도 시작했고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대신 중요한 건 분양가다. 분양가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건설사들이나 뭐 조합들이 분양가를 또 이렇게 떨어뜨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렵죠. 어떤 과정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양하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 리스크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분양가가 내려갈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미분양이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양가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야 시멘트 가격도 오르고 뭐 철근 가격도 오르고 어떻게 분양가가 떨어지냐. 근데 분양가에서 가장 크게 비용을 차지하는 건 땅값이에요. 근데 땅값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로 거래되고 개발 뭐 이런 이익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값만 떨어지면 분양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떨어질 때 분양가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땅값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진 않는다.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그래서 땅값도 오히려 지금처럼 떨어지고 이러면 분양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지방이나 수도권 쪽 분양해서 미분양이 난 곳들은 약간 할인 분양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뭐 건설사들이 감수하면서 할인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서울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35% 할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금액은 4억 원 수준인데 그 미분양 처음 날 때는 절대 할인 분양 안 해. 이러다가
또 그 다음에 15% 할인해서 15% 할인에다가 안 되니까 35% 할인되니까 최근에 이제 미분양이 많이 해소됐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수준은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할인폭 크겠죠. 네.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상황에 더 가중되고 미분양이 더 증가할수록 할인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제 손해를 보고 사실은 건설사는 팔 수도 있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이렇게 할인 분양을 하면 기존에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 있잖아요. 이게 소급되는 건가요? 안 되죠, 당연히. 불만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기존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계약금도 다 내놓고 이미 계약을 취소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것점에서는 근데 건설회사에서 왜 그거를 소급 적용해 줍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절대 그렇게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막 주민끼리 논란도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분양받은 분들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막 입주도 막고 네.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부동산 PF 대출 문제도 여전히 있고 건설사들이 뭐 위기라는 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걸 정량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방의 건설사들은 좀 특히 더 어려운데 일종의 회사가 뭐 문을 닫는 경우도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고 더 중요한 건 또 준공업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막 지을 때 미분양 난 건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다 지어지기 전에 이제 팔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막 다 지어지고 나서도 불 꺼진 아파트가 그냥 남아 있으면 건설사도 예를 들어서 지을 때는 돈도 꺼주고 합니다. 대출도 만기 연장도 해주고 기존의 대출도. 근데 다 지어지고 나서 사업이 완결됐는데 이제 돈 갚으러 갈 거잖아요. 그래서 준공업 미분양이 증가할수록 아마 건설사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보여요. 과거에 좀 이런 그 분양시장 위기 사례를 좀 비춰보면 어떤 게 좀 다를까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16만 5천 가구의 미분양이 있었는데 정확히 2년 후에 2010년도에 건설사들이 이제 그 준공 2년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준공업 미분양으로 연결됐을 때 건설사들이 그래서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100대 건설사 중에서 한 20-30%가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건설사들이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고 비단 이제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돈을 이제는 대출해 줬으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분들이 준공될 때까지도 안 팔리면 그거를 상환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문제, 미상환 리스크가 사실 커질 수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하고 약간 이제 뭐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향후로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준공업 미분양도 계속 증가한다면 그렇게 다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미분양 공포 해결이 이제 부동산 시장 회복과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는 시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의 시장의 변화의 방향성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분양이 줄어요. 당연하죠. 건설사들이 무슨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새 아파트를 또 분양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은 증가하지만 새 아파트가 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가면 새 아파트 분양하는 물량이 주니까 미분양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아파트를 대신 사기 시작할 테니까. 네. 그죠? 근데 이게 과거만 말씀드리면 그게 한 3년 정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분양이 감소하는 게 실제로 미분양이라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공교롭게 또 2025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시점을 내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좀 힘들다는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갑자기 이렇게 분양 감소하다가 뭐야 서울은 잘 팔리네. 서울 뭐 수도권 괜찮은데 하면서 수도권의 분양을 확 늘려요. 그러면 이 기간이 더 오래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거를 잘 보셨으면 보시면 미분양의 증가 추세라든가 미분양이 해소되는 시점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이런 미분양 대책도 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준공업 미분양이 증가할수록 대책은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이나 건설사들이 그렇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 시장 리스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미분양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뭐 취득세를 완화해 주거나 아니면 양도세를 뭐 감면해 주거나 이런 정책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 내지 이게 이제 감대할 만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정책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이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집값을 뭐 너무 떨어뜨려도 안 되고 또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막 이런 약간 그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 꼭 간과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정책으로 가격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전 정부에서도 보여줬고 지금 정부에서도 아직은 뭐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책은 사실은 가격을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전세 문제라든가 뭐 깡통주택 이런 것처럼 많은 중서민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그런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나와야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거 복지를 확장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정책의 목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의 흐름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 진폭을 최대한 줄이는 올라도 좀 덜 오르게 만들고 내려도 덜 빠지게 만드는 정책들이 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정책은 가격을 내가 오릴 거야 내릴 거야 이런 것보다도 첫 번째는 뭐냐면 주거복지 정책. 두 번째는 뭐냐면 최대한 노력해서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빠지는 걸 최대한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분양시장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청약 대기자들은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처를 좀 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약 대기자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 가격이 되게 중요하니까 가격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청약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분양가가 충분히 쌓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까 다시 분양권 그럼 일단 받아놨다가 팔까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실거주 하지 않을 거면 절대 분양 참여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이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거래가 안 돼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지고.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이거 두 가지 조건. 분양가를 잘 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집에 청약받아서 난 그 집에 꼭 살 거야. 이 조건으로 지금 청약에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